교수님, 이 강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한국의 경제 발전은 모두 중국 것을 베낀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공개 강당.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한국 영상을 강의실 중앙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표를 지켜보던 외국인 교수가 중국인 학생의 발표를 중지시키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대단하다는 말을 쏟아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발표 자료를 끄더니 비속어를 내뱉으며 이내 불이 나게 강의장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건축과 관련된 초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페리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며 한국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신비롭기까지 한 건축물의 영감을 느끼며 자라왔는데요. 그렇게 저는 건축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교수들과는 다른 저희 특별한 스펙 조건인 한국 거주 경험 때문인지 초임 교수임에도 꽤 빨리 단체 학생들을 위한 공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엄청난 열풍을 만들어내며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제 공개 강의도 오픈을 한 지 단 하루 만에 3개월치의 학생 참석 인원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공개 강의 시작 첫날 만에 엄청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나라 한국과 독일의 건축물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요 강의 주제였던 탓인지 강의실에는 서양권 학생들과 아시아권 학생들이 반반이었을 정도로 아시아권 학생들도 꽤나 많이 참석한 상태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그룹을 맞춰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제가 공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한국 여행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발표해도 되냐면서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한국의 건축물이나 선진국 한국 생활에 대한 장점을 늘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이 싫었던 것인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했던 것이었고, 공개 강의 첫날이라 질의응답 요청을 피할 수 없는 저에게 비열한 술수를 쓴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중국인 학생들의 비열한 방법과 술수를 파악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다른 아시아권 지리를 주로 다루는 동료 교수의 공개 강의를 망친 중국인 학생들의 만행을 알고 있던 상태였기에 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친절하게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 여행 자료를 발표해보라고 했고, 이내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중앙 화면에 연결한 중국인 학생은 이내 이것이 한국의 실체라며 벼랑간 목소리에 힘을 주더니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열변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은 현재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집요하게 촬영해 그들이 현재 선진국이 아닌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과 선진국으로 보이기 위한 가짜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화장실마저 없어서 몰래 식당을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고 도망치는 장면까지 촬영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티켓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무임승차하는 한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김치는 제가 직접 먹어보니 중국의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보다 못한 수준이었고, 그들이 중국의 김치를 자신들의 전통 김치라고 주장하는 사실도 촬영할 수 있었죠. 특히 한국에서 제일 실망스러웠던 것은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중국과 다르게 외부 관광객들의 티켓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나 입국을 시켜주고 있었고,
몇몇 한국인들은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당연히 한국의 건축물이나 생활 방식이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강의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촬영한 한국의 실체 자료를 강의 시작 전 먼저 발표하는 바입니다. 중국인 학생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저의 당황한 표정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중국인 학생이 직접 촬영했다는 한국 여행 영상의 시작 부분을 보자마자 이것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중국 남부에 있는 빈민도시, 길거리 동영상에 교묘하게 한국어 간판과 한국인들의 영상 자료를 합성시켜 마치 그 빈민가 전체가 한국의 느낌이 나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놀라운 합성 기술에 자칫 잘못하면 저까지 속을 뻔했지만, 이내 틀리게 쓰여 있는 한글의 맞춤법을 보고 저는 그 영상이 모두 합성되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았죠. 특히 중국인 학생이 주장한 한국의 지하철은 중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중국 현지의 지하철 그 자체였고, 저는 너무나 수준 낮은 합성 기술에 황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중국의 빈민가를 촬영해 사용한 그 중국인 학생의 태도에 꽤 웃기면서도 안타까움마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말 없이 저희 휴대폰을 강의실 중앙 화면에 연결시켰고, 이내 중국인 학생에게 발표는 잘 들었으니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겠다는 친절한 태도와 함께 저의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실체나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개 강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겪으니 꽤나 당황스럽네요. 특히나 그의 주장이 모두 중국의 가난한 길거리를 마치 한국처럼 보이게 만든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험한 다른 학생들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진행한 중국인 학생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거주하며 촬영했던 저의 유학 시절 동영상들이며 아마 이게 발표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인 학생은 한국의 길거리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국가이자 특히나 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한 유럽이나 서양권의 길거리, 화장실보다 한국은 훨씬 깨끗하고 신기한 공공시설물들로 한국인들의 화장실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화장실 내부에는 다른 나라들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데 시스템, 심지어는 독일에서는 설치하면 무조건 훔쳐가는 핸드, 드라이어까지 공용시설물로 설치되어 화장실에서 제공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싼 시스템을 공용 물품으로 화장실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한국인들도 이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 사는 나라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남의 것을 훔쳐가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고 도망치는 황당한 짓은 하지 않는 선량하면서도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중국인 학생이 주장한 지하철의 티켓 검사에 대해서는 한편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차와 비행기까지 전부 휴대폰 하나로 예매와 체크인이 되는 놀라운 디지털 선진 국가입니다. 중국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의 교통 공공시설 대부분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휴대폰 하나로 구매와 관리까지 가능한 놀라운 디지털 교통편의 나라로 성장했고 이것이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카피하려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현재 실체는 어떨까요? 최근 중국은 한국처럼 휴대폰으로 디지털 화폐와 국가를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들은 결국 디지털 시스템 자체에 보안 문제가 생겨 엄청난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특히 중국의 지하철은 노숙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일찍 출근하면 지하철 스테이션 내부 중국인 노숙자들 때문에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나요?
중국인 학생이 한국이 너무 부러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실체를 한국처럼 보이게 합성시켜 사용한 것은 자기 자신도 중국이 확실한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네요. 제가 한국에서 거주했을 당시 직접 촬영한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저는 중국인 학생의 발표 자료들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개강의 장소에 있던 다른 서양권 학생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에 시선을 빼앗겨 저게 진짜 한국이 맞냐는 질문을 저에게 쏟아내더군요. 특히 한국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공원과 청계천은 그 누가 보더라도 미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트렌디한 한국 도시 건축물의 모습이었고, 이미 학생들은 중국인 학생의 발표는 안중에도 없는 듯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편리한 나라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냐 며 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발표 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은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들키자 꽤 당황했던 것인지 학생들이 제 영상을 촬영하는 혼란한 틈을 타 짐을 챙겨 빠르게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와 함께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들 또한 그 뒤를 따라 후다닥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교수였다면 그 중국인 학생의 합성 영상에 1%라도 당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을 따라 거주까지 했었던 저에게는 한국을 억지로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표하는 그 중국인 학생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저에게 또 다른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이나 그들의 실제 생활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보여달라며 난리를 쳤고, 저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한국 생활 브이로그를 강의 화면에 연결해 송출하며 다시 저의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럼 선진국 한국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지냈을 당시 촬영한 영상이며, 해당 영상은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신기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지하철에 있는 병원입니다. 많은 서양권 학생들이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간단한 병원 진단만 보더라도 상상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는 경험을 했을 텐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별다른 예약 없이 대부분의 경우 모든 증상의 병을 간단하게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들의 병원비는 독일과는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그들은 이처럼 병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마저 상당한 시설의 병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대단한 선진국인 하나의 이유이죠. 언뜻 보면 단순히 병원이 왜 지하철에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지하철 병원을 24시간 형태로 유지하며 도심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응급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 곳곳에 대형 병원과 응급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위치 특성상 한국인들은 이것을 이용해 지하철 내부에 병원을 설치한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하면 이처럼 지하철 병원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고, 원한다면 휴대폰을 이용한 원격 진료도 가능한 것이 지금 한국의 놀라운 디지털 의료 인프라입니다. 아무리 독일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한국만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지는 않았기에 우리 독일인들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모습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나 궁금해하는 한국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시원한 냉난방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에 무선 충전기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요즘은 더욱더 발전되어 정류장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충전해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고, 간단한 사무 프린트 업무까지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장소로 진화하기까지 했죠.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놀라운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무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버스 정류장에 사무용 프린트기를 독일의 버스 정류장에 설치했다면 장담하는데 5분도 되지 않아 사라질 것이지만, 한국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상식을 파괴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카페를 가면 수많은 휴대폰들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독일인들은 어떤가요? 카페를 갈 때마다 가방과 노트북, 심지어는 신발 하나까지 나의 시선에서 떨어지면 단 1분도 되지 않아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처럼 마음 편안한 카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받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들의 편리한 생활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해서라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은 디지털 기술로 이미 생활이 편리한 상태이지만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완전한 무인 도시국가를 개발해내고 말았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공항에 짐을 맡기는 시스템까지 로봇을 이용한 무인으로 이용되고 있을 만큼 마치 SF 영화 속의 생활이 가능한 최첨단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생활 방식인 아파트는 이러한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파트라는 거주시설 내부에 독서실과 수영장 심지어는 헬스장과 재택근무 시설까지 설치해 말 그대로 아파트 내부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요즘은 음식까지 제공되는 호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독일인들에게는 도난의 위험과 기술의 부족으로 꿈만 같은 생활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부럽고도 놀라운 생활을 이미 약 2년 전부터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준비한 브이로그 영상 강의를 마무리했고 기존에 준비했던 강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저희 영상 강의가 종료됐을 때에는 강의장에 있던 대부분의 중국인 학생들이 사라진 상태였고 한국인 학생들과 서양권 학생들이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은 제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혹시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의 질문은 물론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꼭 들러야 되는지 물어보며 한국 여행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 한국에 살기 좋은 실제 일상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고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정말 저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냐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특히나 자신이 중국에서 꽤 오랜 시간 유학을 다녀왔다던 한 학생은 중국에서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일정 수준의 돈을 줘야 하는 황당한 문화는 물론 한국을 옹호하기라도 하면 대학교에서 쫓겨나야 돼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중국이 왜 그렇게나 한국의 열등감을 드러냈는지 이해가 된다며 저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의 강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강이 아닌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아 직접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 한국을 체험하는 특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측에서도 저희 한국 체험 강의가 꽤 유익하고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여행 경비를 일정 수준 지원해주는 선순환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벌써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3번 이상의 한국 체험 강의를 마친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 마지막 체험 강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학생들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삶을 저 또한 꿈꾸고 있기에 저의 최종 목표는 3년 내로 서울대학교에 취직해 한국 생활을 즐기는 꿈을 꾸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의 문화를 가져갔으면 온전히 보존할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가져가서 오염시킨 다음에 한국 거라고 우기면 다야? 역시 아시안들은 다 똑같아.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 여기 긴 금발머리에 연두색 눈을 가진 프랑스 여성이 조용한 카페에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보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일반 카페에서 어떤 일이 그녀를 이렇게 화나게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트리샤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자랐고 파리바게트라는 말이 어울리게 바게트와 페스츄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의 제과를 사랑했고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저는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페스츄리를 세계에 맛보게 하고 싶었죠.
저는 차분히 준비해서 페랑디라는 프랑스 제과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실 제과는 아주 예민한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모든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어요. 파리 중심부의 고풍스러운 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제 빵집은 제가 처음 견습생으로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빵 굽는 냄새와 끓는 초콜릿 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 스승이었던 미슈르 셰프는 맛의 거장이자 페스츄리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예술 작품이라고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미슈르 셰프의 지도 아래 저는 페스츄리 제작의 복잡한 과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밀가루, 버터, 초콜릿, 과일 등 최고 품질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미슈르 셰프는 훌륭한 페스츄리는 훌륭한 재료에서 시작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는 완벽을 추구했고 곧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이커리에서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죽을 반죽하고 생크림을 휘핑하고 속을 준비했죠. 미슈르 셰프는 수공예 기술을 고집하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손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크루아상의 층을 처음 완성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바삭바삭한 빵 껍질, 고소한 버터 향,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죠. 파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맛과 예술의 축제였어요. 저는 건축, 예술, 사람 등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를 사랑한 만큼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제 기술을 새로운 곳으로 가져가서 제 페스츄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죠. 중국을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직 페스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페스츄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제 페스츄리를 중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꿈말이에요. 중국에서 저는 모아둔 모든 돈을 털어버너한 도시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큰 창문과 아늑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파리의 한 조각을 가져온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곧 제 기대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페스츄리를 포함한 많은 서양 음식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현지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음식의 프랑스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면 회의적이거나 노골적인 불신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피자까지도 자기들의 음식이라고 우겨댔어요. 피자는 자기 나라 음식인 전병을 얇게 펴서 거기에 다양한 재료를 올린 것뿐이라고 하면서요. 제 페스츄리의 가격도 또 다른 논쟁거리였습니다. 한 고객이 왜 만두보다 크루아상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느냐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만두도 1,000원밖에 안 하고 안에 고기도 들었는데 겨우 밀가루밖에 안 든 빵이 4,000원밖에 안 하냐고 했어요. 자기가 가격을 정해주겠다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어요.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빵을 비싸게 파는 사기꾼이라고요. 물론 단골들도 있었지만 단골들이 제 편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밀가루 조각이라는 말은 저에게 큰 상처였어요. 제 기술의 가치가 현지 저렴한 것들과 비교되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난도 큰 문제였습니다. 파리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템으로 제 베이커리를 사랑스럽게 꾸몄지만 안타깝게도 도난당하는 일이 잦았어요. 처음 베이커리를 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좋은 도구들을 쓰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지만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과 맞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분위기가 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수저와 식기 그릇과 접시 컵까지 모든 것들이 도난당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빵 바구니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커피를 팔면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화를 냈고 커피를 안 팔면 커피도 없냐고 화를 냈어요. 도저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커피를 팔고는 있었지만 다른 가게에서 싼 커피를 들고 와서 저희 가게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진짜 궁금했어요. 저렇게 해도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드나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부 고객의 태도였습니다. 무례한 말투와 언쟁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빵을 무료로 가지고 가거나 가격을 깎아달라고 우겨댔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먹으면 되잖아요. 죽어도 저희 가게에 와서 빵을 사 먹었어요. 꿈을 안고 중국에 왔지만 그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 시기에 저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접근 방식이 파리에서는 성공했지만 중국에서는 현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담감을 느낀 저는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깝다는 점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 이끌려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식의 즐거움과 영감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놓인 승객의 짐을 들어주는 것을 목격했는데 중국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재밌는 점이 있었어요. 파리바게트 가게가 어디에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거라고 우기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빵이 있었습니다. 피자빵이라는 빵이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맛이었어요. 분명히 모양을 봤을 때는 소시지와 케첩이 들어있어서 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양파 때문인지 단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삶과 문화로 활기찬 도시 서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피자 집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피자 위에 별별 것들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새우부터 해서 감자와 고구마 미국도 피자를 이렇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이탈리안 피자에 익숙해진 저는 살짝 거부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피자에 랍스터가 올려져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불고기 피자를 먹어본 순간 회의감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즈에 불고기가 올라간 맛은 완벽했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 먹어본 피자였어요. 한국적인 맛과 전통 피자를 융합한 방식은 정말 천재적인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선입견의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한국식 카페였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무료 와이파이와 전기 콘센트까지 갖춘 한국 카페는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유럽은 노천 카페가 많아요. 다들 밖에서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빠른 매출에 초점을 맞춰서 테이블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아마 내 대화를 타인에게 들려주기 싫다면 아주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할 거예요. 이와 달리 한국 카페는 고객이 머무르거나 일하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다들 핸드폰을 할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가져와서 자유롭게 이용했어요. 유럽의 카페와는 다른 풍경이었죠. 이러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이 또 있었어요. 바로 진동벨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주문을 하고 내 메뉴가 나오면 그때 메뉴를 받으러 가면 되는 것이었죠. 서버들이 한 번 더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일할 때 자기가 안 산 메뉴라고 우기면서 음료를 2잔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우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페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어요. 그리고 디저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본 것과는 다른 마카롱에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필링이 파리 마카롱의 2배 이상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프랑스 제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과를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왜 잘못됐는지도 알아야 했죠. 그래서 마카롱을 시켰습니다. 모양도 신기했어요. 곰돌이 모양도 있었고 토끼 모양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한 입 먹는 순간 감탄했어요. 이건 프랑스의 마카롱을 벗어나 한국의 마카롱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시킨 것 중에는 베이컨을 넣은 마카롱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이컨과 이 크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홍차 맛도 완벽했습니다. 이 다양한 맛들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12구 세트를 사서 모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맛이 없는 것들이 없었어요. 다만 조금 입이 달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마카롱을 하루에 12개를 먹지는 않거든요. 평소 즐겨 마시던 에스프레소에서 버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걸 먹고 있었거든요. 함께 먹으니 생각지도 못한 맛의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이 디저트들은 맛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표현되어 익숙한 것과 소설이 유쾌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시원한 맛 때문에 마카롱을 다시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없었고 오직 음식에 대한 감사와 정중하게 응용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제 베이킹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과제빵에 대한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제 커리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의적인 탐구의 길에 들어섰죠. 또한 현지 베이커리를 방문해 다양한 한국식 페스츄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단팥 페스츄리였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놀라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이 베이커리들의 창의성과 혁신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료를 실험하고 있었죠. 한식에 빠져들면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맛을 제 빵에 접목하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팥이나 견과류가 들어가서 식감이 살아있는 페스츄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수제가 유행하는 것을 알아서 소금이 들어간 페스츄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러한 실험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베이커리를 정리했어요. 이제 만두보다 비싼 빵이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적인 맛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제과 제빵의 무한한 가능성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제빵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있었죠. 저는 많은 오후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며 직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흠잡을 데가 없었으며 모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전체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카페의 디자인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카페마다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부터 아늑하고 소박한 분위기까지 저마다의 독특한 테마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선택한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 카페의 기능적인 디자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인들이 카페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문 시스템부터 와이파이 연결까지 모든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 매끄럽고 번거로움 없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에서 영감을 받아 제 베이커리를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페스츄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파리의 우아함과 서울의 따뜻함 혁신이 결합된 베이커리를 구상했습니다. 베이커리로 돌아와서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편안하게 앉아 페스츄리를 즐길 수 있는 안락한 좌석 공간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한국 카페에서 힌트를 얻어 고객 친화적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빵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환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제 인생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제빵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빵을 굽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 노동의 결실을 최상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저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 스타일의 융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베이커리는 프랑스 페스츄리의 우아함과 한국의 대담한 맛을 결합하는 실험을 하는 일종의 실험실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성공작 중 하나는 단팥 크루아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전통 크루아상의 버터처럼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과 김치의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어우러진 대담한 조합이었죠. 놀랍게도 대박이 났어요. 고객들은 예상치 못한 맛의 조합을 좋아했고 곧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저는 계속해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재료인 녹차를 넣은 페스츄리를 만들고 한국 디저트의 또 다른 필수 재료인 파트로 속을 채웠죠. 또한 현지인들을 초대해 한국의 맛을 접목한 프랑스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친한 한국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 융합과 창조의 시기는 제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독특한 페스츄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제 베이커리는 혁신과 문화적 화합의 상징이 되었고 프랑스와 한국의 최고가 한 입에 담겨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 빵집이 번창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프랑스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제 목표는 파리의 한국식 디저트 카페를 열어 제가 발견한 독특한 맛과 콘셉트를 프랑스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흥미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미식의 수도라는 파리의 명성을 고려할 때 한국 디저트를 파리에 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식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고급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파리 시장을 조사하고 카페 콘셉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파리 카페의 우아함과 한국 베이커리의 따뜻함과 혁신성을 결합한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프랑스 페스츄리의 세련미와 한국 디저트의 대담한 맛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메뉴는 팥이 들어간 페스츄리부터 녹차맛 마카롱까지 다양한 퓨전 디저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빙수나 떡과 같은 한국 전통 디저트를 파리지앵들의 입맛에 맞게 소개할 계획이었죠. 이 디저트들은 엄선된 차와 커피와 페어링되어 전체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국미, 프랑스 셰프들과 협업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독특하고 매력적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각 메뉴가 프랑스와 한국 요리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맛과 기술을 실험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기까지의 여정은 파리의 규제, 환경을 탐색하는 것부터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제 꿈은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맛이 어우러진 디저트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깊은 성취감을 느꼈죠. 서울의 한 조각을 파리에 가져왔고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한국 사람들의 포용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도쿄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여기서 인기가 없는 거지? 그놈의 한국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과연 어떤 일이 있길래 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소피아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오는 동안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설렘과 불안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느낌. 패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프랑스 여성인 저는 스타일과 문화에 대한 제 이해를 새롭게 정의할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저는 일본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있었죠. 예전에 명품 소비율 1위이고 가장 성장이 빠르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프랑스나 유럽의 스타일이 일본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굉장히 튀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희 브랜드는 알록달록한 느낌의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 문화와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친절하긴 해도 영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서도 진상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죠. 그리고 언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좋은 대학교에 나온 저인데요.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서양 패션보다는 한류 거리면서 한국 패션이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본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BTS 손흥민 예전에 싸이 정도만 알 정도였습니다. 일본에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망할 위기에 처한 저는 일단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문이 인기가 많은지요?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정말 희망적이었죠. 공항은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언어와 여행객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세련된 건축물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그리고 느껴지는 에너지 등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던 프랑스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르면서도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을 처음으로 엿본 순간이었죠.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공항을 돌아다녔습니다. 효율성과 조직이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수화물 찾는 곳, 그리고 입국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함께 일하기로 한 패션 회사의 담당자를 발견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차림새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한국 남성이 불안했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공항에서 서울에 있는 임시 숙소로 가는 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거리는 깨끗하고 거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도시의 혼돈 속에서도 자동차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삶이 펼쳐지는 방식의 리듬이 있는 조화가 있었어요. 숙소는 활기찬 동네에 있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환대를 맛보았습니다. 친절한 중년 여성인 집주인은 진심으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죠. 그녀는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미소와 몸짓 그리고 친절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며칠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현지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국의 패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이자 삶의 방식이었죠.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옷을 입었고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감탄할 만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뽐내는 상점들이 즐비한 번화가를 걷다가 영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색상, 질감, 재단 등 모든 것이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희 첫 번째 진짜 시험은 패션 회사팀에 소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떨렸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제 서양식 디자인 감성을 이 새롭고 활기찬 시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젊고 열정적인 디자이너와 노련한 베테랑으로 구성된 팀원들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죠. 제 배경에 대한 호기심과 협업에 대한 열의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패션의 보편성을 깨달았습니다. 패션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죠. 창의성과 표현력, 아름다움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원단 시장을 둘러보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등 제 역할에 적응하면서 서울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 빨리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고즈넉한 공원이 어우러진 서울은 대조와 조화의 캠퍼스였습니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저의 여정과도 닮아 있었죠. 제 인생의 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기억에 남는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새로운 나라와 그 나라의 패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이자 한 개인으로서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만족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 제 한국 패션 모험의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보고 싶었죠. 다음 날 계속 걷다 보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지역 중 하나인 명절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급 브랜드부터 독특한 로컬 부티크까지 다양한 매장이 있는 패셔니스타들의 천국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옷이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예술 작품이었으며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반영하여 세심하게 조합된 의상을 입고 있었죠. 저절로 감탄과 영감이 솟구쳤습니다. 이곳에서 패션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창의성에 관한 것이었죠. 젊은이들이 전통 한복과 현대 의상을 섞어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퓨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거리에서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거침없이 대담한 한국 패션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의 유적지 중 한 곳인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의 장엄한 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건축물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각 건축물은 고대 한국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한옥 건물의 복잡한 디자인, 곡선형 지붕과 처마에 칠해진 칠이 기능과 미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매료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매료시킨 것은 한옥 안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는데 한복의 화려한 색과 문양이 고궁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대비를 이루었죠. 한국의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전망을 완벽하게 표현한 모습이었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저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즐겨 찾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강은 잔잔한 물결이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비추고 있었죠. 가족들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연인들은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도시 자체의 맥박과 활기찬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문화 패션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주었죠. 서울은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영감을 제 디자인에 담아 서울의 대담함, 아름다움, 정신 등 서울의 본질을 담은 만들고 싶었죠. 서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죠. 서울은 제 커리어의 새로운 장일 뿐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고 저는 서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은 목적의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 패션의 중심지로 유명한 동대문을 방문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로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스타일과 트렌드에 대한 저희 이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장소로의 순례였습니다. 창의성이 넘쳐나는 동대문에는 수많은 패션 쇼핑몰, 디자이너, 부티크, 섬유시장이 있었죠. 이 패션의 천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구석구석 최신 트렌드와 디자인으로 활기찬 세상에 둘러싸여 있었죠. 거리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의류 액세서리 원단을 선보이는 매장이 줄지어 있었죠. 이곳의 활기와 에너지는 거의 압도적일 정도로 느껴졌지만 가장 짜릿한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대형 패션 쇼핑몰 중 하나였어요. 각 층마다 스트리트 패션부터 오뚜꾸띠르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아이템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패션에 대한 다양성과 두려움 없는 접근 방식이었죠. 색상, 패턴, 질감의 조화는 대담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동대문에서 패션은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죠. 미로처럼 얽힌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섬유시장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곳은 면, 실크, 울, 합성 섬유가 섞인 직물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원단 가판대에는 다양한 질감과 색상의 원단이 진열되어 있었죠. 각 원단은 숙련된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면 어떤 옷이 될 수 있는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저는 실크와 세틴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그 품질에 감탄하고 그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저는 한국 패션 산업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완성된 제품뿐만 아니라 원단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인 정신,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 품질에 대한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다 보니 지역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부티크를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완벽하게 결합한 컬렉션을 갖춘 숨은 보석 같은 곳이었죠. 젊은 한국인 디자이너인 주인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패션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자신의 기술에 대한 헌신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여정,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젊은 사업가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한국 패션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만남은 깨달음이었죠. 제가 걸어온 여정과 꿈, 그리고 패션의 세계에 이끌린 이유를 떠올리게 해주었죠. 동대문의 작은 부티크에서 저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옷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하는 동료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영감으로 가득 찬 마음과 아이디어로 가득한 머릿속을 안고 동대문을 떠났습니다. 동대문은 단순한 패션허브를 넘어 한국 패션 산업의 창의성, 회복력, 정신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아이디어를 메모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대문은 단순히 한국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고, 옷이 가진 변화와 표현 경계를 초월하는 힘에 대한 제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죠. 전 여기서 왜 일본 패션계가 왜 한류 열풍인지 드디어 알 수 있었죠. 동양에 있는 패션은 항상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죠. K-드라마, K-팝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일본 젊은 소비자들의 패션 선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서울에서 이러한 패션 한류의 진원지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국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역의 스타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전통 현대 아방가르드 스타일이 절충적으로 혼합된 서울의 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글로벌하면서도 아시아적인 미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많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패션의 표본이 되고 있었죠. 제 디자인도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장식 등 한국 패션의 미묘한 요소를 접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 고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스타일의 보편적인 매력과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고객층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이죠. 이러한 한류는 고급 패션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었죠.
한국 화장품과 스트리트 패션도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죠. 쇼핑몰에 한국 브랜드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인기 연예인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 교류였습니다. 한국 패션은 혁신과 품질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일본 시장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아시아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여행에서 찾기 시작한 명확함과 방향성에 대한 완벽하게 바뀌는 날이 되었죠. 오늘은 스타일과 트렌드뿐 아니라 더 넓은 문화적 맥락에서 패션이라는 언어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패션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국에 있는 프랑스인 디자이너로서 이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저희 탐구는 서울의 유명 패션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곳에서 젊고 패기 넘치는 한국 디자이너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패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생동감 넘치는 스케치와 혁신적인 디자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패션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우고 있었죠. 이 학생들과 나눈 토론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패션이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각자의 문화유산의 영향을 받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패션계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프랑스식 디자인 감성을 적용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뉘앙스를 포용하고 제 작품에 녹여내야 했죠. 이 깨달음에서 영감을 받아 오후에는 여러 패션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현지 디자이너들을 만났습니다. 각 디자이너들은 저마다 독특한 관점을 작품에 담아냈지만 문화적 뿌리에 대한 깊은 존중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데 두려움 없이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만남은 한국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이너와의 만남이었죠. 그녀의 스튜디오는 그녀의 디자인처럼 내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녀는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얻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복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 패션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이 만남은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솟구치게 했습니다. 한국 전통의 요소를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제가 옷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디자인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선과 형태를 실험하면서 한국 전통 미학의 우아함과 단순함을 서양 패션의 대담한 요소와 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활기찬 야시장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며 주변의 스트리트 패션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서울이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크고 세련된 스타일부터 엣지 있고 파격적인 의상까지 그 다양성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패션의 무언의 언어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패션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표현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하는 프랑스인 디자이너가 아니라 이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경험과 교훈을 통해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었죠.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협업이라는 개념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풍부한 패션 전통을 가진 한국과 프랑스. 스타일의 융합은 창의적인 탐험을 위한 짜릿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평소 존경하던 재능 있는 디자이너인 한국인 동료 예지 씨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 구체화되었죠.
한국과 프랑스의 패션 감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두 가지를 결합한 컬렉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이 생각에 힘을 얻어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패션의 클래식한 우아함과 엣지 있는 대담함을 한국 스타일의 섬세한 디테일과 우아한 라인과 조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요소의 조합이 아닌 문화적 내러티브가 완벽하게 통합된 컬렉션을 구상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면서 스케치의 이러한 융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복의 우아한 치맛자락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실루엣에 접목시켰습니다. 반면 예지 디자이너는 프랑스 테일러링의 구조와 형식에 매료되어 더 부드럽고 유연한 한국적 미학을 불어넣는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우리 둘의 협업은 서로에게 배움의 경험이었죠. 디자인 접근 방식,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심지어 업무 윤리의 차이까지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공통된 열정과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컬렉션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작품에는 문화적 융합과 예술적 조화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한지와 실크와 같은 한국의 전통 원단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프랑스 프린트로 재해석했습니다. 클래식한 프랑스의 체크와 스트라이프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와 재킷에서 새로운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 개인적인 승리였습니다. 협업의 힘, 서로 다른 관점을 결합하는 것의 아름다움. 예술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마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직업적 성장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제 작업에 영향을 미칠 지속적인 우정과 협업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문화 홍보대사로서 패션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패션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모두 갖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한국 패션 한류는 단순히 사람들의 옷차림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죠. 전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변화시켜준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